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주얼 학습 2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세션을 받게 된 10기 학습부장 신재호라고 합니다. 우선은 추운데 다들 추운 길 오셔서 영하 14도더라고요. 근데 다들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컨텐츠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클러스터링,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flat algorithms 클러스터링, hierarchical 클러스터링, DB 스캔, 그리고 이러한 클러스터링들을 활용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사실 세션의 반은 flat algorithms 클러스터링까지 갈 거고, 나머지 거기에서 한번 쉬고 나서 나머지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텐츠 뒤에는 또 다른 클러스터링 메서드, 그리고 KNN,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번호를 잘못 썼네요. 근데 서머리까지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선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요? 저번 세션 때 성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머신러닝이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슈퍼바이스 러닝, 지도학습, 두 번째는 언슈퍼바이스 러닝, 비지도학습,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란 라벨이 주어져 있는, 즉 답이 있는 학습의 형태고요. 비지도 학습은 라벨이 없는, 즉 이러한 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뭐 데이터가 주어지면 어떠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사과, 딸기 그리고 배로 이렇게 분류시키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강학습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드릴 겁니다. 우선은 클러스터링은 무엇이냐? 라벨이 없는 데이터들을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벨이 없다는 점에서 비지도 학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클러스터링을 할 때 클러스터링 목표가 무엇이냐? 여기 두 가지 적어놨는데요. 우선 inner cluster variance를 최소화시키는 것. 즉,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같은 애들은 최대한 비슷한 애들끼리 분집을 시키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인터 클러스터 베리언스, 즉 분집 간 분산을 최대화시키자. 그럼 이건 뭐냐? 그럼 다른 클러스터끼리는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매기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클러스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클러스터 안에는 최대한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져 있고 클러스터 사이에는 최대한 다른 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목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링은 왜 중요할까요? 우선은 제가 생각해낸 세 가지 이유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가진 구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줍니다.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줍니다. 즉, EDA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EDA 프로젝트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칙성, 즉 아노말리를 가진 데이터들을 잘 잡아줍니다. 만약에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특정 패턴을 안 따르게 되면 그거는 아웃라이어 혹은 아노멀리, 변칙성을 가졌다고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유무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데이터가 가진 패턴, 즉 피처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링과 클래시피케이션의 개념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포함시켰는데요. 클러스터링이란 라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좌측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면서 유사한 그룹끼리 묶어지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이란 모든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픽셀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노란색으로 이러한 라벨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범주형 데이터로 구분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라벨이 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슈퍼바이즈, 그리고 클러스터링은 라벨이 없기 때문에 비지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링에 대한 종류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드 클러스터링이랑 소프트 클러스터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드 클러스터링이랑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오로지 각 데이터 포인트 하나마다 오로지 한 개의 클러스터에만 들어간다 라는 뜻이며, 그럼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뭐냐? 각 데이터 포인트는 한 개 이상의 클러스터에도 들어간다.
사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가 좀 뚜렷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네, 다음으로 분류를 나눌 수 있는 거는 그 partitional clustering과 hierarchical clustering입니다. partition clustering 혹은 flat clustering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 그냥 그 데이터를 클러스터로 나눠주는 거고, 그리고 hierarchical clustering은 무엇이냐? 각 클러스터마다 가까운 데이터로부터 각 단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DB 스캔이라는 방법이 있으며, 우선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는 플랫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클러스터에 직접 할당해서 유사한 데이터를 그룹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랫 알고리즘에 대한 두 가지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K-means 클러스터링,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은 GMM, 가우시안 믹셔 모델이 있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이란 무엇이냐? 사실 여기 이미지 위쪽이 K-means 클러스터링이고요. 즉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룹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K개의 클러스로 나누며 여기에서는 means이기 때문에 mean을 기준으로, 즉 평균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 작동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한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스텝은 우선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K개의 중심들을 먼저 설정해줘야 되며 여기서 K는 자연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 설정해 주는 거는 어떻게 설정하냐? 보통은 랜덤으로 설정을 해주지만 지정을 해서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멀리 있는 데이터 포인트로 해서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되냐? 이 중심들이 각각 설정이 됐기 때문에 중심들과 모든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 거리가 가장 작은 즉 가장 가까운 애들의 할당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게 셋으로 나눠져 있겠죠? 데이터 포인트들이.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셋은 K개의 중심들을 다시 또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좀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우선은 이런 스텝들이 있다는 것으로 우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 4는 그냥 이게 수렴할 때까지 그냥 이 스텝 2로 돌아가서 그냥 반복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보여드리기 전에 수식적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결국에는 저희 목표는 이렇게 셋으로 나눈 것들, 죄송합니다. 맨 위쪽에 보이는 목표에서 시그마 안에 있는 것은 간단히 유클리안 디스턴스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개체들과 평균 점과의 유클리안 디스턴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셋들을 어떻게 나눌지를 고른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가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스텝 1은 그저 그냥 랜덤으로 뮤 i 즉 중심들을 그냥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 뮤 i는 k개만큼 있겠죠? 그 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스텝 2는 결국엔 이게 뭐냐? 셋을 나눠주는 과정이며 수식적으로는 j가 다른 모든 중심점, 평균 점들을 의미하며 i가 저희가 세팅할 중심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텝 3로 넘어가면 평균점을 다시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절대값은 보시면 절대값 안에 S가 있죠. 만약에 절대값 안에 셋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흔히 아는 절대값이 아니라 셋 SI 안에 원소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카일디널티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절대값이랑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게 구현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첫 번째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은 처음으로 스텝 1은 K개의 중심들을 먼저 설정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K는 지금 점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보이며 그래서 K는 결국엔 3이겠죠. 참고로 이거는 랜덤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텝 2,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장 가까운 중심으로 할당시켜서 클러스터를 설정해 줍니다. 즉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가장 그 중심점 세 개랑 비교를 해서 너는 빨간색하고 가까워. 아니 너는 초록색하고 가까워. 이런 식으로 할당을 시켜줘서 클러스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클러스터가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스텝 3로 넘어가서 나눠진 클러스터 내에서 K개의 중심점들을 다시 설정해 줍니다. 즉 여기 스텝 2에서 그 이렇게 나누어진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그 중심점을 다시 설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정을 다시 해줍니다. 설정을 다시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텝 2로 다시 돌아가서 그 스텝 4는 결국엔 스텝 2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잘 나눠진 것 같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K-means clustering은 그렇게 그 설명이 완료될 것 같고요. 그럼 K-means clustering의 장점이 뭐가 있냐? 우선은 means 이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여기 이전에서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거는 이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의 그 평균 지점을 그냥 설정해 놓은 건데 그래서 K-means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이 K-means 대신에 매도이드로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좌측 하단 이미지와 보이는 것 같이 그 왼쪽은 K-means입니다. K-means랑 결국엔 평균 값을 설정해 준 건데 오른쪽에는 K 매도이드 클러스팅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보호 표시된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파란색하고 핑크색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 클러스터 내에서의 미디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K 매도의 클러스터링을 그럼 왜 쓰냐? 그 K 민스 클러스터링의 경우 그 아웃라이어에 좀 민감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K 매도의 클러스터링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점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대신에 다른 디스턴스 매트릭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활용한 K-means 클러스터링과 맨해튼 디스턴스 매트릭을 활용한 K-means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서 그 이것저것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굉장히 간단하며 빠르고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그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K-means 클러스터링의 단점은 뭐가 있냐? 초기값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이 좌측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초기점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 그 호리선털리하게 이렇게 중심점을 처음에 세웠죠. 이렇게 초기값을 세워서 그 K-means 클러스터링이 진행하게 되면 그 전에 봤던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와 같이 깔끔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지금처럼 좀 이상하게 분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 위치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러면 두 번째 단점은 뭐가 있냐?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설정 안 할 시 원하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드렸던 예시에서는 K를 3개로 설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K를 3개가 아닌 4개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렇게 전에 했던 것처럼 3개로 깔끔하게 안 넣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막 이렇게 이쪽 4개로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그 이쪽은 하고 이쪽은 분류가 잘 될 수 있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막 1개랑 2개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 그래서 K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해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데이터 분포가
좀 특이한 분포를 따라가게 된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측 사진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정성우 씨. 예. 여기에서 그 결국에는 스마일리 페이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클러스터를 나누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4개 해가지고 눈, 입.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그럼 초기값을 이렇게 설정해 주고 나서 KNS 클러스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오로지 거리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우측과 같이 조금 저희가 원하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단점이고요. 네 번째 단점은 K-means의 경우에는 아웃라이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K-means 대신에 K-MEDOS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K-means 클러스터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K-means 클러스터링 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나요? 없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웃라이어에 민감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현은 제가 지금은 못할 것 같고 그냥 약간 구현해서 간단하게 아, 이래서 사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데이터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이 데이터를 예시로 들어서 만약에 이 지금 마우스가 있는 지점을 그냥 데이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을 데이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 데이트 포인트 자체도 한 개의 클러스터로 바라보는 게 보통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과 같이 K를 3으로 두고 이렇게 K는 클러스터링 진행하게 된다면 이 데이터 포인트는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클러스터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조금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실 이번 세션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가우시안 믹셔 모델입니다. 우선은 가우시안 믹셔 모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가우시안 믹셔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우시안 믹셔 모델 혹은 GM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GMM이란 복잡한 분포를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들을 합쳐서 근사를 시키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우시안 분포는 무엇이냐? 여기 좌측과 같이 정규 분포입니다. 그냥 정규 분포를 가우시안 좀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 가우시안 분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우시안 분포는 그냥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측 사진과 같이 만약에 파란색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없으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가 되게 이상한 분포를 따라가고 있죠. 그럼 이것을 근사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가우시안 분포들을 여러 개를 그냥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GNM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서 김윤우 교수님의 수리 통계학 2를 수강하신 분들 있다면 손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질문 안 물어볼 겁니다. 질문 안 물어볼 겁니다. 들어주세요. 이 중에서 그 16주차에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들으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룰 건데 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수식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좀 편의상을 위해서 분산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으며 분산은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포이기 때문에 합산이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가우시안 분포마다 웨이트를 주어야 하며 이것을 파이 i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모수들은 가중치와 평균들입니다. 이것을 화면과 같이 설명하자면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것은 결국은 그냥 GMM 즉 여러 정규 분포들을 그냥 합산해서 이렇게 표현한 식이고요. 여기서 파이 k는
그 아까 말했던 가중치 여기에서 그 중간 사진으로 넘어가면 nx 기분 mu i는 결국에는 평균이 mu i라고 가정했을 때 그 x를 랜덤 베리어블로 두고 그리고 가션 그 정규 분포 PDF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분산을 저희는 1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분산 자리에는 1이 들어가고 평균 자리에는 mu i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가중치는 파이 i입니다. 즉 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파이는 0보다 항상 커야 되고 그리고 이 가중치들의 합산은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의 개수들이 즉 가중치 개수들이 k라고 가정하면 이걸 모두 합산했을 때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또 유추가 가능한 게 그 파이 i는 0보다 커야 되며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그 모수들을 줄을 표현한 건데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중치들, 즉 웨이트스들을 알아야 되며 그리고 여기에서 모수로 주어진 그 mu i에 대한 것들도 다 모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수 셋을 그냥 세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세타가 저희가 그 찾아야 되는 그 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GMM 모델은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러면 저희는 보통 보통 세타, 즉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MLE를 사용하죠. 그래서 MLE를 사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즉 이 모델에 그냥 MLE 기법을 써서 그냥 이렇게 세타 해, 즉 MLE를 그냥 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저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적용시켜 봐서 모수들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라이클리우드와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서 라이클리우드 즉 우도 함수는 그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로그 라이클리우드는 그냥 우도 함수에 로그를 씌워준 거니까 그 프로덕트는 앞으로 나와서 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뮤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보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어지러운 형태가 좀 나옵니다. 분자에도 그 뮤가 들어가고 분모에도 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로스폼 솔루션이 사실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활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겠죠. EM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EM 알고리즘이란 잠재 변수, 즉 latent variable을 도입시켜서 MLE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잠재 변수를 보통은 Z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잠재 변수가 무엇이냐? 실제로 관측이 안 되지만 관측된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입니다. 어, 첫, 즉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 X와 잠재 변수 Z에 대한 파라미터 세타가 있어야지만 EM 알고리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EM 알고리즘에 대한 조건들을 여태까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EM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첫 모수에 대한 초기값을 먼저 설정해주고 나서 Z를 포함한 우도 함수에 대해서 MLE를 구하고 이에 대한 모수들을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초기값 설정을 해주고 나서 그 Z에 대한 MLE를 Z를 포함한 우도 함수에 대해서 그걸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expectation step으로 나눠지고 MLE를 구하는 과정이 maximization step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pectation step은 x와 현 시점까지의 모수들이 주어진 z에 대한 log likelihood의 기대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maximization step에서는 이것을 이 log likelihood를 최대화시켜주는 모수들을 다음 시점에 모수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EM 알고리즘의 장단점이 또 존재를 하겠죠. 우선은 첫 번째 장점이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모노토니시티, 즉 실행하면 성능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likelihood 세타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log likelihood는 t 시점에서의 likelihood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항상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실제로 사용하면 잘 적용이 된다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들로는 우선은 첫 번째는 케이미스 커스팅과 같이 초이값에 굉장히 민감하며 두 번째 단점은 글로벌 맥시멈을 주는 것이 늘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렴이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으로는 exponential family에 넘어가면 Q, 즉 여기 앞에서 표현한 그 log likelihood의 expectation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가장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장점인 모노토니시티에 대한 증명을 할 겁니다. 증명은 그냥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사실 충분하고 증명은 다 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증명하고 싶은 거는 맨 위에 있는 사실입니다. 즉,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log likelihood는 t 시점에서의 log likelihood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항상 만족이 된다. 이때 저희가 필요한 정리는 수리통계학 1에서 배운 젠센스 이니퀄리티입니다. 그럼 젠센스 이니퀄리티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gx라는 함수가 컴플렉스하다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expectation of gx는 g의 expectation x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이 항상 만족이 됩니다.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더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gx 설정을 x제곱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expectation given 우선 gx는 컴플렉스하다는 거는 저희는 다 알고 있죠. 감각적으로. 그래서 expectation gx는 이 g의 expectation x보다 이 조건이 항상 만족이 된다. 즉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적용시키게 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건 결국에는 베리언스죠. 베리언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이 젠센스 이니퀄리티 통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콘케이브하게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이 부동호가 반대로 됩니다. 저희는 로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로그는 콘케이브한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죄송합니다. log likelihood 세타 t 플러스 1 시점에 대한 likelihood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conditional distribution에 대한 정리를 활용하면 이렇게 밑과 같이 다음과 같이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conditional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씌우면 분자와 분모 분리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맨 위와 같이 분자 분모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expectation set, 즉 z 기분 x 그리고 이전 세타에 대한 expectation을 씌우면 이 공식과 같이 이건 무시해 주세요. 오타입니다. 이것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z 기분 x, 세타 t에 대한 expectation을 그냥 여기 이 맨 위에 함수에다가 그냥 씌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씌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앞의 식을 q 세타 t 플러스 1 기분 세타 t로 지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을
h라는 함수, 즉 h 세타 t 플러스 1 기분 세타 t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그 세타 t, 아니 좀 q 세타 t 기분 세타 t 그리고 h 세타 t 기분 세타 t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밑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증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그 정리하자면 저희는 이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죠. 그 즉 t 플러스 1 시점이 t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앞서 말했던 q와 h를 도입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우측과 같이 그 t 플러스 1 시점 그리고 t 시점 이렇게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 q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Q에 대해서는 X, Z에 대한 likelihood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항상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대한 증명을 이제는 해야 되겠죠. 이 아래에 대한 증명만 만족을 한다면 이 증명이 사실상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H 함수를 풀면 다음과 같이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H에 대한 것을 풀면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면 그 편의상을 위해서 증명의 편의상을 위해서 이 부등호를 또 다시 뒤집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 사진과 같이 그 나오겠죠. 그리고 로그 함수잖아요. 이게 결국엔 둘 다. 그래서 로그의 특성을 이용하면 이런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그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결과는 정리하자면 이 맨 아래에 있는 것이 그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2의 로그를 g로 표현, 2의 로그를 g로 로그 x를 gx로 표현한다면 그럼 결국엔 젠센스 이니퀄리티 조건이 만족이 되죠. 그래서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적용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전개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좀 더 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 이거를 이 로그 안에 있는 이 expectation을 여기로 갖고 왔는데요. 이것을 전개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 이게 z 기본 x, 세타 t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pdf도 곱해지겠죠? 왜냐면 expectation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풀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캔슬이 되는데요. 캔슬이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z에 대한 그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엔 pdf이기 때문에 이것을 1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1이 된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1이 된다. 즉 여기에서 우측에 있는 expectation이 결국에는 1이겠죠. 그래서 로그 1로 표현을 하게 되면 0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서 적용시키게 된다면 그 모노티스트의 증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즉, expectation of z given x, 세타 t에 대한 로그 이것이 그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즉 저희는 q에 대한 것과 h에 대한 것도 증명을 마쳤기 때문에 모노토니스티에 대한 증명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수식적인 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좀 수식적인 거 말고 EM 알고리즘이 GMM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예시로 그 맨 위에와 같이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우도 함수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사진과 같이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EM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전과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초기값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기값이랑 가시온 분포 두 개를 설정해 주는 것이면 이렇게 랜덤으로 설정을 우선을 해줍니다. 랜덤으로 설정해 주게 되면 expectation step으로 넘어가겠죠. expectation step이란 즉 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어느 분포상에 들어가는지 즉 전에 말했던 expectation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까 이건 흰색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 분포를 씌웠기 때문에 이게 각각 어느 이 데이터 포인트가 어느 분포에서 그 어느 분포에 들어갔는지 이렇게 라벨링을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maximization step입니다. 즉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색깔로 나눴던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제 분포들을 없애서 이제 오로지 이 데이터들만으로 새로운 분포를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maximization step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과 달리 분포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스텝 4는 결국에는 그 스텝 2로 돌아가서 반복을 시켜주며 컨버트 할 때까지 반복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expectation 스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iteration 한 10개 정도 했더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좀 잘 적용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을 저희는 1차원으로만 봤었잖아요. 이것을 그 차원을 늘려서 2차원까지 2차원, 3차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면 이와 같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가우시안 그 GNN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 클러스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수식적으로 돌아왔는데요. expectation set으로 돌아가겠습니다. expectation set에서는 다음과 같이 잠재 변수인 z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서 expectation을 씌워줍니다. z에 관한 expectation은 결국에는 인디케이터 함수를 응용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그 expectation 씌우게 되면 이게 아래와 같이 p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 수리 통계학을 배우면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또 이것을 감마 ij t 시점 내에서의 감마 ij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expectation set을 여기서 넘어가면 아까 여기에서 멈췄죠? 여기에서 감마 ij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결국에는 이 두 개를 분류시키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expectation에 대한 식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것을 최대화시키는 모습들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maximization step입니다. 그래서 이 Q 함수에 대해서, 즉 local likelihood에 대해서 그 세타 t 플러스 1을 최대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 예시로 했을 때 그 모수들을 설정을 했을 때 그 weight, 즉 pi i와 그 평균, 즉 mu i에 대해서만 하자. 분산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우선은 가중치인 pi i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만약에 pi i에 대해서 그 pi i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maximization problem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pi i에 대한 조건들이 이렇게 적응이 시켜주면 maximization problem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에 배웠던 그 머신러닝 수학에서 배웠던 세션에서 배웠던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좀 구체적인 거는 좀 다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n분의 1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파이아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뮤아에 대해서 최대화시키는 모습을 구해야겠죠. 이것은 다행히 간단하게 그냥 미분을 시켜주면 됩니다. 미분을 시켜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뮤i는 이런 식으로 좀 크로스 폼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GMM이고요. 알고리즘 맞췄으니까 좀 10분 정도 쉬고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다시 시작하기 전에 EM 알고리즘에 대한 수직적인 게 완전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러한 게 있고 이렇게 증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그걸 알아도 그걸 적용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의 내용은 좀 더 적용하는데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좀 더 내용적으로도 좀 더 쉽습니다. 네, 우선은 hierarchical cluster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ierarchical clustering이란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개별 개체들을 순차적으로 가장 유사한 개체들끼리 묶으면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트리 형태로 그룹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트리 형태를 저희는 덴드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덴도그램의 특징으로는 덴도그램의 높이는 두 기체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낮은 10과 2가 보이잖아요. 이건 그냥 참고로 숫자는 그냥 예시입니다. 무관합니다. 그냥 10과 2가 가장 가깝다고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즉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덴드로그램에서는 높이가 가장 낮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가장 낮은 게 이 5와 8이겠죠? 그 뜻은 10과 2 사이의 거리 다음으로 가장 낮은 거리가 5와 8 사이의 거리라고 5인가? 5와 8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라키컬 클러스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에도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gglomerative 클러스터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스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agglomerative 클러스터링은 각 개체들을 그냥 따로따로 보고 나서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디스스 클러스터링은 모든 개체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고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나가는 클러스터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우선은 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과들 중에서 우선은 경영, 융통, 경제, 문헌, 영어, 불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그럼 우선은 좌측에 보이는 것과 같이 경제와 융통이 가장 거리가 적죠. 영어, 불어보다는. 그래서 경제와 융통을 하나의 그룹을 매기고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막 상경대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다음으로는 영어와 불어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얘네 둘을 그냥 언어 관련된 학과다라고 이렇게 또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가까웠던 거는 이 둘의 거리보다는 이 둘의 거리가 더 가까워서 이렇게 경영과 응통 경제 클러스를 이렇게 한 묶음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것을 세 개를 상경영대학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웠던 거는 문헌과 영어 불어 클러스입니다. 즉 언어 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과 대학으로 소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러스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러스가 이제는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것을 하나의 클러스로 구획해서 이렇게 연세대학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클러스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체들을 하나하나로 따로따로 다 보고 나서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하나의 클러스로 만들게끔 하는 방법이 agglomerative clustering입니다. 그럼 diffuse clustering은 그냥 말 그대로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피면 모든 것을 그냥 한 개의 클러스로 보고 여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빨간색이 네 이렇게 우선은 문과대학으로 먼저 나뉠 수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각각 개체들이 하나의 클러스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반대로 나가는 것이 디펜스 클러스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에 말했던 거는 그냥 이것을 디센스로 매길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문헌과 언어 클러스터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디스턴스는 어디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중간과 이 중간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이 중간과 이 끝으로 맞춰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 중간과 그리고 여기 앞에 있으니까 영어로 맞춰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자면 싱글 방법이 있고 이것은 최단 연결법입니다. 즉 가장 클러스끼리의 가장 가까운 것들 즉 여기에서 이 사진 보면 알겠지만 이 개체와 이 개체가
이 커서와 이 커서 사이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complete, 즉 최장 연결법입니다. 그 앞에 있는 싱글과는 달리 그냥 반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장 멀리 있는 애들끼리 그냥 이렇게 디스턴스를 매긴 거고 그 다음은 average, 즉 평균 연결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디스턴스를 구하면서 이 디스턴스의 평균을 그 거리 수치로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센트로이드, 즉 중심 연결법입니다. 즉 여기 이 클러스터 내에서 그냥 센터를 구하고 이 클러스터 내에서 센트로이드 구하고 이 센트로이드 사이에 있는 것을 그냥 거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하이컬 클러스터링의 특징들입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첫 번째 장점은 클러스터 사이의 모든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지정할 값이 없다. 그러면 k-min스의 경우에는 클러스 개수를 지정해야 됐었죠. 즉 k 개수를 지정해야 됐었는데 하이에키컬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k를 설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랜덤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하든 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k-min스에서는 저희는 초기 값을 랜덤으로 설정해야 됐었죠. 그래서 k-min스에 비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그 첫 번째 단점은 데이터가 클러스터 개수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그 시각화할 때 좀 악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모든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아까는 6개로 간단하게 추렸는데 근데 막 너무 많아지면 그럼 그거에 대한 각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위쪽 사진에는 확실히 각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근데 만약에 아래 사진과 같이 딱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 많거나 클러스 개수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시각화하는데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이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은 DB스캔입니다. DB스캔은 무엇이냐? DB스캔은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입니다. 기존의 클러스터링 메서드들은 분식관의 거리를 활용했죠. 하지만 DB스캔의 경우에는 그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링 메서드며 그 밀도가 높은 부분들을 군집화하는 방식입니다. 즉 집 반경 내에 점이 몇 개만큼 있다면 하나의 군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경에 대한 거리를 입실론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점이 몇 개 들어가야 된다에 대한 조건을 min points라고 보통은 그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정해 줘야 될 거는 그 반경과 반경 내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될 거는 이 두 개만 설정해 줘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여기에서 준 예시는 입신원을 즉 반경을 2라고 설정해 놓으면 민포인트를 4라고 설정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서 그 이 점을 기준으로 입실론만큼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 이 동그라미 안에 그 지금 5개가 있죠. 이 중심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이게 그 민포인트인 4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측 사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반경 내에 그 두 개밖에 없죠. 중심값 하면 3개죠. 그래서 4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클러스터로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만약에 클러스끼리 겹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보이시다시피 이 점은 P 점 그리고 P 프라임 이렇게 두 개 있는데 P 점을 기준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하나 네 개 들어가기 때문에 5개구나 5개 들어가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생성 가능하면 P 프라임도 5개 들어가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진과 같이 얘네가 겹치죠. 그러면 그냥 이것을 하나의 큰 클러스터로 묶어줍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조금 해드릴 건데요. 아까 말했던 중심점이 되는 점을 저희는 코어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심점 기준으로 반경 내에 들어가는 점들을 border 포인트라고 하고, 그리고 반경 내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클러스터에도 안 들어간다. 이런 점들을 저희는 노이즈 포인트라고 합니다. 즉, 노이즈 포인트들은 클러스터가 생성이 안 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전에 말했던 K-means와 hierarchical clustering과는 달리 이것은 클러스터에 존재하지 않는 점들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K-means clustering과의 비교입니다. 전에 그 K-means clustering에 대한 단점을 설명해 드렸을 때 그 좌측과 같이 좀 이상하게 구분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DB 스캔의 경우에는 그 우측과 같이 그 성우님께서 말한 것과 같이 좀 잘 구분이 커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DB 스캔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장점으로는 그 지정할 값이 그 크게는 없습니다. 물론 입실하고 그 민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K-means의 경우에는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해야겠죠. 하지만 DB스캔의 경우에는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와 같이 그냥 이것에 입실론과 민포인트만 설정해주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냥 그 클러스터가 4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노이즈에 굉장히 강합니다. 즉 아웃라이어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그 위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뿌려져 있죠. 근데 K-means였다면 이 아웃라이어까지 클러스터로 포함하려고 했지만 DB 스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 너는 반경 내에 안 들어가니까 너는 클러스터에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노이즈에 딱히 민감하지 않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클러스의 밀도를 통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좀 기하학적인 혹은 특이한 모양을 가지는 분집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의 예시로는 이 스마일리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모양이? 근데 이렇게 잘 해놓은 거 보면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점은 입시용과 민 포인트를 설정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일단 있고, 이 설정한 값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막 예를 들어서 이 우측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입시론을 적절하게 설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입시론을 막 이것보다 훨씬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는 분식으로 생성이 안 되겠죠. 이러한 단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낮은 밀도 분포를 가진 데이터 내에서는 결과가 나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사진과 같이 좀 물고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여기에 밀집, 여기에 밀집, 여기에 밀집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클러스터를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좀 이상하게 클러스터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되게 높습니다. K-means clustering은 이것과의 반대죠. K-means clustering의 경우에는 빠르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DB스캔은 좀 오래 걸립니다. 이 예시와 같이 오른쪽은 좀 실행시키는데 한 1분 정도 걸렸고요. 왼쪽의 경우는 그냥 한 몇 초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자리 한 9초 정도 걸렸나?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네, DB스캔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링 메서드를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선은 디스턴스 매트릭을 저희는 여태까지 유클리언 디스턴스만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유클리언 디스턴스 말고도 다른 디스턴스 매트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클리언 디스턴스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리 매트릭이며 그냥 말 그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 매트릭입니다. 수식은
그냥 다음과 같고요. 스퀘어 루트에다가 그 차이에 대한 제곱을 합산한 것에 대한 스퀘어 루트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x1, y1이 있고 x2, y2가 있으면 이 디스턴스 xy 좌표에서 그냥 이, 이 x에 대한 차이와 y에 대한 차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사실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맨해튼 디스턴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좌표상으로 이동할 때의 거리를 측정해주면 이거는 절대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x와 y에 대한 절대값의 차이의 합산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아래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x 좌표로만 죄송합니다. y 좌표로만 이동하고 x 좌표로만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구해서 그 거리를 매기는 겁니다. 즉 여기서 거리는 그냥 이 파란색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맨해튼 디스턴스와 유클리언 디스턴스의 차이를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클리언 디스턴스의 경우는 오로지 거리상으로만 바라봤을 때 최소 거리를 고려하는 것이며 맨해튼 디스턴스는 그리드상으로 즉 XY 플레인에서의 움직임으로만 움직임이 한정이 됐을 때 그 최소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사진들과 같이 좀 차이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 디스턴스 매트릭을 넘어갈 건데 이것은 뭐냐? P norm입니다. 즉 전에 말했던 맨해튼 디스턴스와 유클리언 디스턴스가 결국에는 P norm, LP norm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P norm 혹은 LP norm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만약에 P에다가 1을 적용시키게 되면 이거는 그 절대값의 1, 그냥 절대값이죠. 그리고 1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의 합산이다. 다르게 말해서 그냥 맨해튼 디스턴스와 똑같다. 그리고 여기 P에다가 2를 넣게 되면 그럼 이거는 그 절대값의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퀘어 루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클리드 디스턴스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갈 테이크웨이 해야 될 부분은 맨해튼 디스턴스는 사실상 L1 놈이고 그리고 유클리드 디스턴스는 사실상 L2 놈이다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P 값을 무한대로 늘리게 되면, 무한대로 설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것의 다른 이름은 쉐비쉐 디스턴스인데, 이것은 뒤에 또 한 번 더 짧게 나올 거니까, 우선은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사인 시뮬러리티,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이것은 A와 B 사이의 각도 세타를 통해서 유사도를 검정하는 겁니다. 공식은 그냥 코사인 세타를 그 A와 B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즉 이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A와 B가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해서는 이 각도가 작을수록 코사인 값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 만약에 A와 B가 가까우면 이만큼 이 사이의 그 각도도 작다는 뜻이고 그리고 만약에 A와 B가 완전 반대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타 값도 완전히 크겠죠? 그래서 세타 값이 크면 클수록 비슷하지 않고 그리고 세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설명한 디스턴스 매트릭이 가장 많이 쓰이는 디스턴스 매트릭이고요. 이것 이외의 디스턴스 매트릭들도 존재를 하는데 한 번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카르드 인덱스는 뭐냐? 그냥 셋에 대한 것이며 전에 말했듯이 만약에 셋에 대해서 절대값이 씌워지면 그것은 카디널티, 즉 셋 내의 원소 개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A, N, B의 원소 개수와 남기 A or B의 원소 개수가 자카르드 인덱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쉐비쉐브 디스턴스는 그냥 보이시는 것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 말했듯이 이거는 LP 놈에서 P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똑같은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셀 사이언스 스인데 이거는 겐 배울 때 좀 나중이긴 하지만 한 2달 있다던가. 근데 그때 좀 중요하니까 그냥 이런 것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헤비 사이언스 센스 그리고 등등 있는데 사실상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만약에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시켜서 그 클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클러스터링을 시킨 게 성능이 얼마나 좋냐에 대해서 또 그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지표가 그 흔히 말하는 엘보 포인트인데요. 즉 이거는 뭐냐? XY 좌표로 X는 그 클러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Y 좌표는 그 지표인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X 좌표의 그 클러스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렇게 그 지표에 대한 성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조금 수렴하듯이 나오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엘보 포인트 느낌의 즉 팔꿈치 느낌의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엘보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때 그 K를 설정해 주는 게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Y 좌표에는 여러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지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표는 둔 인덱스라는 건데요. 둔 인덱스란 그 공식에 보이는 것 같이 그 군집 내 거리의 최소와 그리고 그 군집과 군집 사이의 거리의 최대를 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그 뭐지? 군집과 군집 사이의 거리 중에서 최소인 L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그 군집 내에서 그 최대 개체와 개체 사이의 거리의 최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도 알다시피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군집과 군집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저희는 군집과 군집 사이의 거리는 그 최소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군집 내에서 개체와 개체 사이의 거리의 최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좋은 지표냐? 저희는 처음에 말했듯이 클러스터링의 그 메인 골 두 개가 결국에는 군집 내에서는 좀 최대한 비슷한 애들끼리, 즉 거리를 최소화시키자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군집과 군집 사이의 거리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자. 이렇게 클러스터링의 골 두 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둔 인덱스가 사실상 그거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둔 인덱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둔 인덱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집이 잘 되어 있다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SE evaluation입니다. SSE evaluation은 그 각 클러스마다 중심에서의 개체들까지 유클리언 디스턴스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각 클러스 내에서 중심이 있겠죠? 그 중심과 개체들 사이의 거리들을 모두 합산을 시켜서 이것을 그냥 SSE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군집 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작아야겠죠? 왜냐하면 군집 내에서는 최대한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야 되니까, 즉 거리가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SSE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네, 다음은 실루엣 코에피션트입니다.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알아보기 전에 그 AI와 BI 설정을 해줄 건데요. AI는 그 클러스터 내에 그 개체 i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AI의 경우에는 클러스터 내에 그 같은 클러스터 내에 다른 개체들과의 거리의 평균 그리고 BI는 이 클러스터 말고 이 다른 클러스터에서의 거리들의 최소 거리 즉 여기에서는 이 예시에서는 이 파란색 세 개의 선에 대한 평균을 AI로 설정하겠고 BI는 그럼 뭐냐? 이 최소거리, 다른 클러스의 최소거리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얘를 지표로 쓰겠죠. 그래서 AI와 BI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공식과 같이 설정해 줘서 이것을 SI로 표현해서 이의 결과는 저희 지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AI 값이 작고 그리고 BI 값이 커야 분집이 잘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시켜서 SI에 대한 것을 알아보면 SI 값이 양수일 때 분집이 잘 됐으며 SI 값이 0이면 그러면 이 해당 개체, 즉 i번째 개체는 양쪽 클러스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I 값이 음수일 때 개체가 다른 클러스와 거리가 가까우면 클러스 내에서 모여져 있다. 즉 분집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I 값이 0일 때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I 값이 0이기 위해서는 BI 값과 죄송합니다. BI 빼기 AI 값이 0이어야겠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AI 값과 BI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 예시로 돌아가 볼까요? 이 BI가 이 중간 거리라고 했고 AI가 이거 거리들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이 거리들이 사실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본다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점은 이쪽에 들어가든 이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적용시키는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설명드렸던 게 flat algorithms, hierarchical clustering 그리고 DB 스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두 가지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별로 적용될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혹시 손지훈 교수님의 최적화 개론 강의를 수강하신 분? 이거를 보면 혹시 어떤 문제가 떠오르나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fully connected 그래프로 상상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게 뭐냐? 그거는 점과 점 사이에 어떠한 가중치가 엣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엣지 값이 있고 이 엣지들 값이 있으면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이 A 동그라미와 B 동그라미를 그냥 붓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없다고 가정하에 여기에서 1에서 6을 셋 두 개로 나누고 싶은데 나누기 위해서는 엣지 값을 최소화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 엣지 값들을 버리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셋으로 나누게 되면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컷을 내면 이 컷에 대한 것을 이 선과 이 선, 즉 이 엣지와 이 엣지의 합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예시에서만 보면 0.1과 0.2죠. 이거의 합산이 0.3이고 이게 사실상 이 컷에서는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컷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컷을 내고 나서 A 셋과 B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될 수도 있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트릭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fully connected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트릭스로 표현이 가능하며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아까 창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맥스컷 프로블럼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클러스터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컷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컷을 하나 나눴으면 셋 A와 B가 존재하겠죠. 이 셋 A와 B 내에서도 개체들이 존재할 텐데 이 개체들에 대해서 또 다시 컷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저희는 recursive byparsing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를 가졌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elf-organizing 맵입니다. 이것은 비지도 학습의 일종이며 클러스터링과 차원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자면
맵을 만들어서 이 맵을 데이터에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맵 자체가 데이터에 바로 피시 안 되기 때문에 그 학습을 시켜서 클러스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아래 그 지프와 같이 이런 식으로 좀 네모 이런 식으로 좀 사실 그리드 형태의 맵이 있고 이 그리드 형태의 맵을 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렇게 핏을 시켜주려는 클러스터링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유니폼 분포로 나눠진 그 데이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클러스터링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애매하겠죠? 다른 기법들을 쓰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셀프 오르가나이징 맵을 사용하면 이렇게 중간 사진은 그 네모로 된 맵을 그 S1 그 셀프 오르가나이징 맵을 적용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럼 만약에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헥사곤으로 즉 육각형 맵을 그 S1으로 데이터에 이 왼쪽 데이터에 적용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이거는 좀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데이터들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거는 좀 살짝 육각형 모양으로 나눠져 있죠. 이런 클러스터링 메서드도 존재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K nearest neighbor입니다. K nearest neighbor 혹은 KNN은 사실은 비지도 학습은 아닙니다. 근데 지도 학습의 일종이며 그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리그레션에 사용이 자주 되는데요. 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번 세션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KNN은 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K개만큼의 가장 가까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에서 대다수가 있는 레이블로 데이터를 클래시파이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만약에 무승부가 일어나면 그 레이블을 표시를 못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특징으로는 K가 만약에 홀수면 무승부가 일어나는 상황이 좀 더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이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며 K가 만약에 짝수면 2대2, 뭐 4대4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무승부가 일어나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레이블이 없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집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봐서는 뭔지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그 주황색으로 그리고 초록색으로 레이블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별이라는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할 때 이것을 주황색으로 분류시킬 거냐 아니면 초록색으로 분류시킬 거냐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KNN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별 기준으로 한번 반경 내에서 가장 가까운 세 개를 먼저 골라줍니다. 그럼 이렇게 사실상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줘서 그 세 개가 만약에 K를 3으로 설정해서 세 개가 들어오면 그럼 그냥 이 세 개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세 개가 초록색 두 개랑 주황색 한 개죠. 근데 지금 초록색이 두 개로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별은 초록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초록색으로 라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준 예시는 사실상 좀 쉬운 예시고요. 만약에 좀 많이 좀 적용시키게 되면 여기서 점들이 있죠. 점들은 라벨이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즉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라벨이 없는 이 XY 좌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점들에 대해서 반경 내에 있는 가장 가까운 K개만큼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K가 한 개면 그냥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애는 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라벨이 없는 애들은 존재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 명과 투표하게 되면 사실상 그냥 한 명 자기 자신하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투표는 자기 자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K가 3이면 그러면 여기 라벨이 안 된 애들도 존재하죠.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우스가 있는 지점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애들이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즉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애가 하나, 둘, 셋. 얘네 셋이죠. 근데 지금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일어납니다. 무승부가 일어나면 라벨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흰색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세션이었고요. 이제 서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클러스터링에서는 플랫 알고리즘, 하이라키컬 알고리즘, 그리고 그 DB 스캔, 뭐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셀프 오르가나이징 맵 이런 식의 알고리즘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플랫 알고리즘에서는 K-means, 가우시안 믹셔 모델, 그리고 하이라키컬에서는 뭐 그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알고리메티브 그리고 디비스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을 적용시킬 때 다양한 디스턴스 매트릭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유클리드에 있으며 가끔씩은 맨해튼도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디스턴스 매트릭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디스턴스 매트릭까지 해서 클러스터링을 시킨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잘 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엘보 포인트를 사용하면 되며 이 엘보 포인트에 대한 인덱스를 둔 인덱스, SSE, 그리고 실루엣 스코어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머신러닝에서는 총 세 가지 클래스가 있다고 했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에는 보통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이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KNN, K-니어스트 네이버는 엄밀히 말해서는 라벨이 있기 때문에 지도학습이면 이것은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지도 학습에는 클러스터링 어소시에이션이 있겠고 저희는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차원 축소는 지도 학습에도 쓰일 수 있으며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강학습은 조금 이상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 한동안 이거 맞아?